불패의 한길 달려온 자랑찬 백만 청년아, 민족의 등불은 청년의 눈빛 당당히 밝혀가리라. 애국의 피로 꿈틀대는 팔목에 힘을 주어라. 자주 민주 통일 전선으로 한 청년 깃발 드높이. 애국을 움켜쥔 주먹 백만이 치켜 뻗을 때 반도산천 뒤흔드는 승리의 노랫소리. 투쟁이다 한 청년이여 반미 자주함성으로 가자 가자 한 청년이여 통일조국으로 해방조국으로. 한총련 진군가입니다.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 보다 대중적인 학생운동을 표방했던 한총련은 93년 출범하여 형식적으로는 2008년까지 16년간 이어졌지만 96년 연대사건 이후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나서는 학생운동의 대표처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학생운동의 새로운 모색을 천명했지만 여전히 반미자주 통일조국을 위한 진군이라는 이념의 과잉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한총련은 시대의 뒷길로 밀려나게 됩니다. 대중적인 학생운동으로의 전환을 꿈꾸며 탄생했던 한총련, 그 시작이 되었던 1993년의 학생운동, 오늘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는 빨간 방송, 붉은 오늘 50번째 90년대 학생운동사 6부 생활학문 투쟁의 공동체 한총련의 출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요즘 이제 설이 코앞에 다가오긴 했습니다만 설보다는 세계가 너무 복잡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기추가 주목되는. 뭐 생각해 보면 늘 격변의 시기라고 생각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세상이 이렇게 격변하고 앞이 어떨지 궁금한 그런 시대가 있었나 싶은, 대충 예측이 되는 시대인데요. 예측이 잘 안 되는 시대가 돼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기 매일매일 큰 이슈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신문의 외신면 하나를 딱 열어보면요, 느끼는 건 딱 그런 거예요. 확실히 세계가 급격하게 보수화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네. 모든 뉴스들이 다 그런 꼭지들이 다 그런 뉴스들로 장식이 되는 걸 보면서 아,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니 막 이란, 미국, 팔레스타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다가 뭐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있었어요. 베네수엘라, 또 한국에서는 막 아틀라스 로봇이 자동차 공장에 투입된다고 하고 뭐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AI 막 복잡합니다. 네, 요즘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전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상상이 현실이 되는 이 세계가 네.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 저는 하루하루를 사는 게 힘듭니다. 하도 주변에 일이 많이 터져서 폭탄처럼 곳곳이 터지고 있어서. 뭐 시대가 다 그런 거기도 하고 93년 한총련이 출범할 때 학생들 또한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뭔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요. 오늘 운동, 우리 운동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사회운동과 진보정치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93년 학생운동 같이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6부가 됐어요. 당초에는 5부 정도로 마무리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끝이 없이 가게 됩니다. 뭐 어떤 부분은 그냥 대충 넘어갔으면 싶기도 했었습니다만 이왕에 하는 거 뭐 언제 또 다시 하겠습니까? 이왕에 하는 것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지난 시간 들으신 분들이 너무 어려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지난주에 특히 이제 PDF나 뭐 이런 노선 철학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좀 쉽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영삼 정권이 시작되는 93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삼 정부를 흔히 이제 문민정부다 이렇게 하죠. 규정하는데요.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 대통령이 된 것이 무려 32년 만이었기 때문에 네. 그 규정이 갖는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민정부 이후 운동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우선 이 김영삼 정부의 성격을 좀 제대로 규정을 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요.
모든 정권이 그렇지만 사실 김영삼 정부도 복합적입니다. 92년 12월에 대선이 있었고 93년 2월 25일 날 문민정부가 출범을 했는데요. 김영삼 정부의 과제는 권위주의 정권의 종식, 민주화의 제도적 완성 이 두 가지였다라고 크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정부 출범 초기에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도입, 대선자금 공개, 부정부패 청산 뭐 이런 일련의 개혁 조치들을 쭉 이어갔는데 군사정권에서 벗어난 민주정부로서의 전환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초반에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민중운동 진영이나 제야 진보 세력도 일정한 기대를 당연히 품게 되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기대를 가졌고요. 취임 초기 정강석화와 같이 진행된 12.12 쿠데타의 조직 기반이었던 하나회 척결. 이게 정말 전격적이었죠. 그렇죠. 이게 이 하나회 척결을 선포한 날이 취임 11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93년 3월 맞습니다. 8일인데요. 여성의 날이죠. 지금 같으면. 이날 이제 하나회 척결을 선언하고 오랫동안 군의 기득권 집단 역할을 했던 또 군 내부 사조직이었던 하나회를 해체함으로써 군부의 정치 개입을 차단한 것. 이 뭐 당시 제가 약간 나이가 어렸지만 생각이 아직도 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사실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날 하루에 날아간 별들이 수십 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어서 이걸로 끝나지 않고요. 이어서 93년 8월에 실시한 금융실명제는 이것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요. 한국의 고질적인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자 취한 개혁 조치였고요. 이런 일련의 놀라운 과정을 지나면서 민중운동 진영의 일부가 김영삼 정권에 대해서 기대를 하거나 개혁 완수를 위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 인사들은 소위 개혁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수혈되어야 한다. 개혁 수혈론을 통해서 이 문민정부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때 민중당의 중심 인물이었던 이재호, 뭐 김문수, 이우재 이런 분들이 민자당으로 입당을 하게 되죠. 그렇죠. 네. 이 사람들은 민주정부가 최소한의 개혁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적 운동 세력이 직접 정치에 진출해서 더 근본적인 개혁을 견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건 뭐 옛날이나 명분을 지금이나 세운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꼭 하는 얘기들이죠. 근데 뭐 얼마나 근본적인 개혁을 견인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걸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물꼬가 터지면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뭐 그런 흐름도 있긴 했지만 민주운동, 학생운동의 대다수는 이게 형식적 문민화일 뿐이지 구조적 민주화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판단을 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다만 운동의 다수 세력이었던 NL 진영의 경우에는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 좀 온건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는데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 출신 대통령의 등장 자체가 굉장히 어쨌든 일말의 기대를 갖게 했고 또 하나의 척결 등 군부 세력 청산 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평가는 초기 김영삼 정부가 노태우 정권의 공안 탄압과는 달리 통일 운동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이런 초기의 긍정적인 평가는 NL 진영의 이런 그런 태도가 1년여 후에는 변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바로 1994년 7월 8일 뭐예요? 김일성이 사망하게 되죠. 이때 이제 조문 파동을 거치면서 NL 진영과 김영삼 정부는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김영삼 정부의 강력한 공안 탄압 때문이었는데요. 이외 NL 진영은 김영삼 정부를 김영삼 발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비음이 연속적으로 있는 이런 발음. 나중에 아이 나면 이런 발음은 좀 0과 3이 연속되잖아요. 네. 반민족 반통일 정권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변화죠. 네. 예, 근데 이에 반하여 그 소위 이제 PD 계열 운동 세력은요, 김영삼 정부를 일관되게 당시에도 신자유주의 또는 국가독점 자본주의 통치 세력으로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회 척결은 실질적 개혁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문민화일 뿐 구조적 민주화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보았고요. 금융실명제 또한 국가자본주의 체제 재편의 수단이자
재벌의 구조조정과 그 외세 자본의 도입을 위한 사전 정비 작업 아니었냐 이렇게 보았던 거죠. 실제 이런 PD의 평가는 뭐 이후에 김영삼 정부가 보인 그 국가 권력의 통제를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에서 또 민중운동을 탄압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소위 이때 당시 이제 국제화, 세계화라는 논리로 이제 그 어마무시하게 해갖고 뭐 탄압과 함께 나름대로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갖다가 도입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저 김영삼 정부를 둘러싼 어떤 입장 차이의 충돌은 계속되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뭐 NL 진영이든 PD 진영이든 결과적으로는 이전 정권과 같은 충돌이 계속되었다 네, 이렇게 볼 그렇죠. 수 있겠네요. 운동의 방향이나 기조도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 정권의 변화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일련의 개혁 조치들을 굉장히 급속도로 그리고 강력하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민중운동 진영 또한 일정한 전략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는 사실 문민정부 초기 개혁 추진과 다소 완화된 통제라는 변화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이었던 거죠. 그런 측면이 물론 있었습니다. 노동운동 당시 뭐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노동운동 내 분위기도 좀 그랬어요. 나중에는 뭐 김영삼 정부와 심각하게 대립이 벌어지긴 하지만 김 정부 초기에는 과거 정권과는 확실히 좀 다른 분위기가 있었죠.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때 김영삼 정부 들어서고 그 전까지 워낙 구속자가 많고 감옥을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노동운동 하시는 동지들이 와 이젠 노동운동 하다가 감옥은 안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뭐 틈만 나면 때려잡으려고 하고 민주노조 진영을 운동의 정당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던 정권과는 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때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당시만 해도 민주노총은 법의 조직이었고 민주노조들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로 불러서 내가 노동 개혁을 뭐 새롭게 하겠다든지 민주노조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밥도 먹어주고 뭐 이래서 저도 그때 청와대 가서 밥 먹었거든요. 밥 먹었어요? 국수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른 민주운동의 입장들도 비슷비슷했었던 그렇죠. 측면이 초기에는 확실히 그런 그렇죠. 측면이 예. 없지 않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죠. 그래도 위원장님 청와대까지 가고 그런 시절이 있으셨네요. 청와대에 뭐 김영삼 때도 가보고 김대중 때도 가보고 연맹위원장 하던 시절에 밥은 뭐 한두 번 저는 먹긴 뭐 했었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맨날 이렇게 두드려 맞고 쫓겨나기만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런 변화들이 조금씩 있었죠. 운동 진영에. 그런 측면에서 1993년도는 한국민중운동과 학생운동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해체와 재구성의 기로에 서 있은 그랬던 한 해가 아니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민정부 초기에 유화적인 분위기도 영향을 줬을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운동 진영의 고민의 결과물로 운동 이념에 대한 재구성에 대한 논의, 그 조직 재편이나 투쟁 방식과 내용에 대한 변화 등이 실제 민중운동 전체 그리고 각 부문운동의 중요한 과제로 이제 다가섰고 이런 것들이 어떤 운동 전체 변화를 추이나 이제 각 변화를 확인하게 된 동력이 된 거죠. 일단 뭐 노동운동을 보면 87년 이후 성장해온 민주노조 운동의 총단결이라는 목표하에 조직적인 재편에 박차를 가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할 노동법 개정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요. 그랬죠. 예. 네. 농민운동은 사실 사회주의권 붕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시장화, 세계화라는 이름의 신자유주의 공세 속에서 농산물 수입 개방 반대 투쟁을 위해 총력을 모으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전빈년은 도시빈민운동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요. 개발 독재 과정에서 잠시 잠복돼 있던 철거민에 대한 생존권 투쟁이 막 그렇죠. 본물처럼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진보정당 운동은 대선 이후에 백교안 선보원이 해소되면서 그 연장선하에서 다시금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고요. 통일운동 또한 변화된 국제정세나 문민정부의 다소 완화된 행동
그 속에서 그동안의 대립적이고 이념적인 그리고 북한 중심의 통일운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뭔가 좀 더 대중적인 통일운동이라는 기치 아래서 향후에 그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는데 새로운 통일운동 건설체, 새로운 운동체에 대한 건설 논의가 시작되고 모색되기 시작합니다. 93년의 민중운동 그리고 각 부문운동의 개괄적인 상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학생운동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 학생운동은 어땠습니까? 네, 학생운동은 NL그룹은 전대협 체제를 해소하고 한총련을 창립하면서 통일운동에 대한 강화와 함께 보다 대중적인 학생운동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대협은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란 말이에요. 네. 한총련은 총학생회 연합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조직의 명칭만 보더라도 보다 더 많은 학생 대중을 포괄하기 그렇죠. 위하고 또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PD그룹도 그동안의 비공개, 비합법 조직이나 투쟁체 중심의 조직운동에 대한 평가 속에서 공개적인 학생 정치 조직, 학정조라고 했죠. 이 학정조를 통한 운동으로의 전환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중화, 대중성에 대한 고민이 늘었다,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운동에 대해서는 아주 개괄적으로 일단 훑어는 봤는데요.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러니까 각 부문운동에 대해서 그 운동의 경과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93년 학생운동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우선 90년대 들었으면서 본격화된 한국의 농민운동, 농민운동의 변화, 활동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농민운동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하고 지나갔잖아요. 네. 오늘은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일제하의 소작쟁이 또 해방 공간에서의 토지개혁과 농지 배분 투쟁 등 한국의 농민운동의 역사는 참 길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정권 하에서는 이 농협이 그러니까 농민의 자치기구라고는 하지만 이미 뭐 간변기구로 전락한 농협의 통제 속에서 뭐 두드러질 그런 활동이나 투쟁의 흐름은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공업화의 과정에서 점차 소외돼 가는 농촌 문제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게 이제 가톨릭하고 개신교 이런 정도의 농민운동이 있었지만 실제로 본격적인 농민운동이 시작된 것은 1980년대 전반적인 민중운동의 등장과 함께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연스럽게 지역별로 자주적인 농민운동 조직이 결성되면서 농민운동이 시작되면서 1980년대 수익 개방과 이제 함께 반외세 투쟁의 흐름이 병행되고요. 또 이 연장선에서 팀 스프리트 훈련반대, 미군 철수, 국방비 삭감 등의 정치 투쟁의 성격도 자연스럽게 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농민운동은 이제 기본적으로 외국의 농산물 수입 반대라고 하는 목표를 갖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족적인 성향을 띌 수밖에 네.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민족 문제를 중심에 놓는 NL 운동의 흐름과 연결이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의 농민운동은 혹은 농민단체들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NL 운동의 중심 대우가 형성이 되죠. 예. 네. 그럼 계속해 주시죠. 네. 네, 농민운동은 1990년 4월 그동안의 투쟁의 성과를 모아 전국 농민의 총연맹을 결성하게 됩니다. 저 사진 나오네요. 농민의 총연맹사. 이후 지속적으로 쌀값 투쟁, 외국산 농축 수산물 수입 반대 등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90년대 이후에는 가장 대중적이고 강력한 투쟁력을 갖게 됩니다. 그 연장선에서 1993년은 농민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자 가장 이제 강력한 투쟁이 벌어졌던 해인데요. 그게 이제 모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92년도부터 이제 진행되잖아요. 이게 결국은 모든 농산물의 전면적인 수익 개방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위기를 이제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요. 이런 이유로 농민운동은 1993년 내내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를 내세우며 전면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게 됩니다. 4월부터 6월 사이에 충남 부여, 전북 김제, 경남 창녕 등지에서는 쌀 수매가 인상과 수익 개방 반대 집회가 이어졌고
경남 합천에서는 약 1,000여 명 규모의 농민 시위가 발생해서 도로 점거 사태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때 사진 이렇게 공중에서 찍은 거 보면 정말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전농은 농업은 산업이 아니라 생명이다 이런 지체 아래 농업 주권과 식량 자립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처럼 93년의 민주운동의 가장 위력적인 투쟁은 바로 농민투쟁이었는데요. 이 투쟁은 1993년 12월 결국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잠정 타결되면서 94년에는 보다 확대된 싸움으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네, 93년의 농민운동. 네. 네. 93년 얘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일제화부터 시작해서 농민운동의 역사를 간략하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운동 얘기를 좀 해볼까요? 민주노조운동 총단결이 93년에 가장 중요한 운동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먼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1993년 노동운동의 핵심적인 과제는 민주노총 건설을 위한 조직 정비와 법 제도 개정 투쟁이 중심이었습니다. 민주노조 총단결을 위한 모색은 민주노조 운동이 시작된 1987년 이후 줄기차게 이어져 왔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91년에 ILO 공대위를 통해서 점점 그 연대의 폭들을 구체화하고 넓혀간 그것의 핵심적인 목표는 민주노조 총단결이었던 거고요. 근데 ILO 공대위는 기본적으로 투쟁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직 결성에 대한 것을 본격화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좀 걸렸던 거죠. 그래서 1993년 전국노동조합 대표자 회의, 흔히 전노대라고 부르는데요. 전노대로 확대 재편을 하게 됩니다. 이 전노대의 결성은 지금의 민주노총, 민주노조 총단결로 가는 아주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됐는데요. 이렇게 전노대를 통해 한편으로는 공동투쟁, 한편으로는 조직건설 논의를 진행하면서 민주노조 총단결은 진전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된 이제 전노대가 이후에 민주노총 추진위, 그다음에 민주노총 준비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민주노총은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총 창립으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이제 민주노조 운동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인데요. 요 구체적인 과정은 한 번 더 95년 학생운동을 얘기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노동운동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다른 부문운동 얘기를 좀 해보죠. 진보정당 운동 이 부분의 흐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시기에는 진보정당 운동도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1992년 민중당이 해산된 후에 진보정치 단체들은 92년 대선에서 백기환 민중후보 지지운동을 하게 됩니다. 87년 백기환 선생이 출마했을 때는 중도 사퇴를 했는데 그렇죠. 92년도에는 완주를 그렇죠. 하죠. 네. 이후 대선 이후에 이들은 93년부터 진보정당 건설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요.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우리가 진정추라고 줄여서 부르는 진정추와 전국노동운동단체연합, 전국노련, 그다음에 민중회의, 그리고 사회당 추진위, 사추위라고 불렀는데요. 이런 4개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진보정당 건설 논의를 초기에 시작을 합니다. 이들 4단체는 진보정당 건설 수임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 진보정당의 창당 논의를 진행하는데요. 이후 과정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임위원회는 민중당이 해산된 이후에 분산된 진보 세력을 다시 집결시키고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에 경로를 모색하는 정치적 기획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정추는 비교적 과감하게 조기 창당론을 제안을 했고요. 전국노련과 사회당 추진위원회는 대중적 기반 확대와 조직력 보강이 선결 과제다라고 하면서 준비론을 고수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노동자 계급 중심 정당이냐 아니면 다양한 계급 계층을 아우르는 진보적 대중정당이냐 이런 것들을 놓고 의견이 약간 충돌하기도 했고요. 또 한국 사회 성격을 이분들은 대체로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다라고 하는 틀은 공유하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변혁할 것이냐 또 어떤 권력의 형태를 추구할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수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사회당 추진위원회 사추위와 민중회의의 소통합을 통해서 민중정치연합 줄여서 민정연이라고 하는 조직을 구성하는데 일단은 그칩니다. 그 이후에 다시 진정추와 방금 이야기한 이 민정연이 통합을 하면서 진보정치연합 줄여서 진정연이라고 하는 조직을 구성하고요. 그렇지만 진보정당 실제 창당으로까지는 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가 그 결실을 결국은 97년 국민승리 21과 민주노동당 창당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이르러서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 좀 복잡한데요. 어쨌든 뭐 이렇다 할 진전을 초기에는 이루지 못했던 것은 당시 민중운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전국연합과 민주노조 운동이 이 진보정당 창당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살짝 했는데요. 네. 전국연합은 전민련의 분화 당시 가졌던 전선운동과 민주연합론을 유지하고 있었고 나중에 전국연합의 청년과 노동 부문을 중심으로 진보정당 문제가 다시 제기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전국연합은 기존의 방침을 계속 고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민주노조 운동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노엽이 보인 정치적 행보 등은 당시에 가장 전투적이고 계급적인 정치투쟁의 중심인 조직이었지만 노동자 정치운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보적인 태도로 이때까지는 일관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95년 민주노총이 창립되고 97년에 민주노총이 정치운동을 본격화하기 전까지는 노동운동은 진보정당 운동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방침을 갖지 못했죠. 다음은 저는 그 당시 얘기를 좀 하면은 90년도 대선을 정말 열심히 치렀거든요. 근데 그때 백기환 선생님이 1% 받았을 때는 크게 아프지 않았는데 이후에 이 수임위가 깨지면서 실제 진보정당 창당으로 못 나간다라는 결정이 최종적으로 됐을 때 정말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이게 운동이 이래서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때 설사 이게 결성됐다 하더라도 대중적 기반의 취약함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 때문에 뭐 정상적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싶은 의구심은 드는데요. 어쨌든 한국의 민주노조 운동이 진보정당 운동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대중적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였는데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죠. 다음으로 통일운동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이 얘기 좀 길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93년에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났던 것은 그렇죠. 통일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른바 새로운 통일체에 대한 논쟁. 이 얘기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사실은 보면은 이 93년도부터 벌어지는 새로운 통일운동체 논쟁이 결국에는 이후에 가면은 NL의 분화와 한국사의 운동진영의 그 기반을 갖다 완전히 뒤바꾸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지난 3부와 4부에 걸쳐서 범민족 통일운동체 범민연의 출범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90년 11월 20일 독일 베를린에서 조국 통일 범민족 연합이 출범하고 범민연이 출범한 예, 거죠. 그렇죠. 예. 이게 범민연이죠 줄여서 이어서 12월에는 해외 본부가 1월에는 남측 본부와 북측 본부가 구성되고 이후에 범족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펼쳐나가긴 합니다만 노태우 정권이 범민연을 북한 편향의 활동을 하는 이적 단체라고 규정하면서 범민연의 그 범민족 통일운동체라는 거기에 걸맞는 위상의 활동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그렇죠. 거죠. 네. 뭐만 하면 다 잡아가 버리고 구속시켜 버리니까 그러다 보니 통일운동의 강화를 위해서는 활동에 대한 방향, 조직 구성의 변화 등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문민정부로 들어선 김영삼 정부가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범민연 내부에서는 통일운동 강화를 위해서는 뭔가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야? 이런 고민들이 시작된 거죠. 이를 위해서는 뭔가 지금 범민연이 아닌 새로운 통일운동체가 필요한 것 아니야? 이런 문제제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였고요. 근데 문제는 그 중심이 문익환 목사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익환. 네. 그렇죠. 이미 방북을 통해 김일성 주석과 직접 독대를 한 그 문 목사. 통일운동에 있어서는 완전히 상징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거의 그렇죠. 대표격이었죠. 근데 이 인물이 현재 북한 편향적인 범민연을 해소하고 새로운
통일운동체를 건설하자고 나선 것이죠. 이건 상당한 파문이죠. 굉장한 파문이었어요. 네. 당시 생각해 보면. 동의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야말로 NL의 기본 노선 중 하나인 북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엇갈릴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네. 뭐 이런 그 제안이 나온 배경과 경과를 그래 좀 약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최초로 범민련 해소라는 공개적 주장이 나온 때는 1993년 6월 범민련 남측 준비위원회 회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좌장인 문익환 목사가 이제 조국 통일 운동이 청년 여성 지역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 범민련은 중심축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유일체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유일한 조직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범민련의 실질적인 해소와 새로운 통일운동체를 제안하게 됩니다. 네. 파격적인 주장이었죠. 네, 파격적이었죠. 문익환 목사는 김영삼 정부가 북한의 NPT 탈퇴로 비롯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반대하고 있었고 당시에는 그리고 김영삼 정부가 제시한 통일 방안이 즉 국가연합 방안이 북의 연방제 통일 방안과 사실상 다르지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김영삼 정부의 개혁과 통일 정책에 반대하는 수구 세력이 준동하지 않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논리를 들어서 일정하게 김영삼 정부와 협력하여 보다 많은 대중이 참여하는 통일운동체를 건설해야 된다는 제안을 했던 거죠. 네. 이러한 제안이 시험대에 오른 것은 93년 8월에 범민족대회였습니다. 35개 단체 대표로 구성된 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 이걸 범추본이라고 줄여서 얘기했는데요. 이 조직이 결성되고 대회장으로는 문익환 목사, 상임본부장은 강인한 목사가 맡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범민족대회를 실제 불허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NPT를 탈퇴하여 남북 관계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고 북이 김영삼 정부와 협력과 교류를 거부하면서 미국과 직접 협상을 추진하는 이제 너는 비껴라. 우리 미국과 직접 하겠다. 통미봉남. 이건 뭐 북한이 계속 수십 해온 년 일이죠. 동안 뭐 지금도 미국과는 마찬가지죠. 통하고 저기 남측은 뭐 가라 공세하겠다 이런 얘기죠. 이 정책으로 일관하자 김영삼 정부는 사실은 약간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북이 참여하는 범민족대회를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합니다. 그러니까 대회를 강행하면 불법 집회를 규정하고 사법 처리할 것을 분명히 밝혔고요. 그러니까 범민련은 이 상황에서는 이러한 그 정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뭐 대회 성사를 위해서 장소도 신양북방 광화문의 시청 쪽이 아니라 한양대에서 하겠다라고 가두 진출은 또 안 하겠다라고 하고 북측과도 뭐 연락 안 하겠다 유선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대회를 진행할 것을 선언합니다. 완전히 다른 그렇죠. 뜻인데요. 기존에 범민련이 보였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이게 이제 문익환 목사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문익환 목사가 보기에는 대중적이고 광범위한 통일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의 정세에서는 이래야 된다고 본 거죠. 그런데 이런 기조에 대해 그동안 남한은 미지의 식민지이고 통일운동에 있어 북의 주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던 기존의 통일운동 세력들 말하자면 뭐 NL 강경파들 입장에서는 이 범추본이 범민족대회 본연의 의미를 축소했고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이 막 생긴 거죠. 그래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8월 14, 15일 범민족대회는 어쨌거나 마무리를 하긴 합니다만 문익환 목사의 새로운 통일 운동체를 구성 제안하고 또 범민족대회를 둘러싼 이견 등으로 인해서 일련의 과정들 이후에 통일운동에 완전히 큰 변화,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이거 굉장히 큰 파문이었었죠. 네. 핵심은 범민련이 유지해온 북편향과 대중성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남한은 식민지, 그래서 통일운동에 대한 북의 주도성을 인정해야 된다. 정확하게는 북한 정권의 주도성을 인정해야 된다. 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민간 차원의 통일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정권의 주도성을 인정한다라고 나오면 남한 정권 입장에서는 이런 통일운동을 용납하기가 사실 그렇죠. 어려운 그렇죠. 거죠.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중성의 문제가 생기게 그렇죠.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사실 범민련 운동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물론 이게 제 입장에서 이게 그렇죠. 노선의 문제로 지금 접근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절대 아니고요. 뭐 틀리고 맞고의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이 문제는 그동안 범민련을 운영하는 가운데에서도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남측 본부의 일부 인사들은 회의를 해오는 동안 그 과정에서 범민련이 남과 북 그리고 해외 범민족적 통일운동 주체라기보다 북한 당국의 북한 정권의 통일 정책의 수단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NL이 갖고 있던 기본 기조나 통일 운동에 대한 당시의 남한 정부의 탄압 이런 조건을 생각해 보면 또 상대적으로 남측 본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있었겠냐라는 한계에 봉착되곤 하는 거죠. 네, 지금 이제 PPT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은 93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범민족대의 남측 본부 결의문이었습니다. 결의문에 그동안 줄기차게 견지해왔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쏙 빠지는데요. 핵 문제를 빌미로 한 외세의 부당한 내정 간섭은 중지되어야 한다. 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시 북한의 핵개발 의혹과 NPT 탈퇴 선언으로 한반도의 핵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강경한 비핵화 선언이 나와야 할 시기에 오히려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동안 우리들은 한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나라의 비핵화는 민족의 사활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입장이 슬그머니 사라진 것입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NL 진영의 입장이 변화하기 시작한 건 바로 이때가 분기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북의 자위권 등의 용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북핵 인정의 기조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입장이 사실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 셈이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늘 이게 이제 중요한 논쟁인데요. 결국엔 나중에 이것 북이 때문에 꾸준히 추진해 그렇죠. 핵무기 개발 과정에 이런 문제가 늘 논쟁거리였고 우리 운동에서도 끊임없는 맞아요. 논쟁이자 변수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민주노동당 분당의 중요한 그렇죠. 이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통일운동은 범민족대 이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했을 것 같은데요. 문 목사가 제안한 그러면 새통체 운동 계속 진행은 되는 것인가요? 통일운동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우리 운동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통일운동은 학생운동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모니칸 목사가 새통체를 최초로 제안한 6월 이후의 범민련은 일단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구인 수권위원회라고 하는 걸 구성해서 공식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르신 9분에게 권한을 드리고 이 문제를 잘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범민족 대회 이후에는 보다 본격적인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새통체를 구성하자는 사람들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다음처럼 요약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말지 그 잡지죠. 시사 잡지. 운동 진영의 시사 잡지. 말지의 93년 11월호에 한국민주청년단체 협의회 한청협의 이승환 정책위원장이 기고를 했는데 이제 이분의 입장이 새통체를 추진하는 그렇죠. 입장이었던 거죠. 네. 이 기고를 중심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범민련이 연합체 수준의 상설기구로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그동안 주도권을 쥐고 협의제의 원칙을 넘어 독단적인 결정을 강제하는 측면이 있었다. 둘째, 한 총련과 한 청협을 제외하면 남측의 대중조직으로는 참여 단위가 거의 없고 이런 이유로 북측과의 대중적 연대도 어렵고 동시에 남측 본부의 대중적 참여도 부족한 한계가 있다. 세 번째, 범민련 남측 본부가 불법 단체로 규정되어서 탄압으로 어려움에 처하면서 대중적 참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조직적 대표성보다는 개별 인사를 중심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활동의 한계가 뚜렷하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들어서 네. 바꿔야 된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명칭은 범민족, 가장 대중적이고 포괄적인 명칭을 취했는데 이런 한계 때문에 이 대중적 활동이 어렵다 이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점을 들어서 새통체를 추진하는 사람들은 남쪽의 통일운동 세력을 총망라하는 새로운 대중적 통일운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베를린 3자 합의의 정신
그러니까 범민정 결성의 정신에 오히려 보다 부합한다라고 음. 주장한 것입니다. 이분들은 모니칸 목사의 제안 이후에 범민련 안팎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또 다양한 조직적 논의를 거치면서 결국 93년 10월 23일 새로운 통일운동체 결성을 위한 준비 모임을 결성하고 이때 대표가 박순경 네. 님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새통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당시 통일운동 내부에선 더 다수였을 것 같은데 만만치 않은 파장이 일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을 것 같고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반대한 사람들이 참 많았죠. 이게 좀 제가 이때 당시 재미있는 얘기를 조금 드리면, 전 PD잖아요. 네. 그래요? 예, 저는 그랬어요? PD였습니다. 예, 어쩐지 좀 그렇더라. PD였는데 당시에 운동 때문에 NL 진영의 사람들하고 같이 뭐 회의를 하면은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들이 싸우는 걸 처음 봤어요. 막. 그 사람들끼리. 그렇죠. 뭐 나는 그분들은 항상 통일 단결의 중심이어야 되고 뭐 겪고 운동 과정에서는 뭐 항상 단결해야 된다 주장하는 분들이 와 그렇게 막 눈을 부릅뜨고 서로 막 삿대질을 하면서 싸우는 거를 이때부터 처음 본 것 같아요. 처음에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왜 같이 하는데 이렇게 각을 잡고 막 목소리를 크게 내면 싸우나 이랬을 정도인데요. 이제 특히 반대했던 분들은 새 통치가 주장하는 것이 정부와 협력하면서 합법적 대중적 통일운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흡수 통일론이나 남북 대화의 단일 창구 주장을 늘어놓는 김영삼 정부의 반통일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진정한 통일운동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제대로 된 통일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범민련을 유지하고 고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적절히 했던 거죠. 여기는 물론 새통체와 같은 형태에서는 사실상 북한의 지도성이 관철될 수 없다는 인식도 저는 밑에 깔려 있었다라고 봅니다.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도 있었고 비공개 회의 뭐 여러 차례 있었고요. 학생운동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렇게 쫙 갈리는데요. 문익환, 박순경, 이창복, 함세웅, 황인성 등은 새 통체를 만들자는 입장이었고요. 강인한 목사님이나 윤성식, 이현수 선생 등은 범민련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했던 거죠. 한편으로 이제 북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했던 거죠. 왜냐하면 북측은 남한의 가장 대중적인 통일운동가인 문익환 목사가 이 논쟁 과정에서 범민련에서 이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던 거죠. 북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 그랬겠죠. 이 남한의 통일운동 세력들이 단결돼 있어야 북으로서는 통일전선 전략이든 뭐 이렇게 가능한 건데 이게 분열된다. 이건 북으로서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거든요. 거기다가 분열의 한 축이 가장 대중적인 그렇죠. 문목사다. 이건 되게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겠네요. 부담스럽고 껄끄럽기도 했겠죠. 그래서 범민련 북측 본부의 백인준 의장이 직접 문 목사에게 서신을 전달합니다. 그 설득도 합니다. 그 서신은 여러 차례 다양한 책에도 나오고 아마 검색되어 보면 나올 텐데요. 그런데 문 목사님도 편지를 쓰죠. 아주 정중하게 편지를 쓰는데 자신의 뜻을 굽히진 않습니다. 이래서 이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갈등의 수위는 굉장히 커지겠죠. 왜냐하면 북에서 나서서까지 뭔가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된 거니까요. 이 갈등은 결국에는 좀 불행하게 끝나는데요. 문익환 목사님이 이 갈등 과정에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죠. 예. 바로 이때 이 논쟁의 와중에 그리고 갈등이 첨예하게 진행되던 와중에 일각에서는 범민련의 일부가 문익환 목사를 풀악치다라고 하는 공격에 내가 왜 풀악치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일각의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이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 얘기를 좀 자세히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운동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관계를 갖고 조직에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보면 이게 곁가지를 자꾸 치게 되잖아요. 그 순수한 논쟁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새통체 논쟁도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안기부 프락치다 뭐 아니면 또 뭐 CIA 프락치다 뭐 이런 말들이 떠돌기 시작하고 당연히 이제 거기에는
문 목사에 대한 음해성 이야기도 떠돌아다니고 그러죠. 그러던 중에 1994년 1월 17일 베를린의 범민련 해외본부에서 그때 의장이 이제 윤희상 씨였고 팩스가 왔는데 새 통치를 추진하는 사람 중에 김영삼 정부 프락치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편지 그 사진을 여러 차례 이제 봤는데 지금은 저희가 말로 아니 카톡으로 막 되게 빠르게 치잖아요. 이것도 귀찮아서 어느 때는 음성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환하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그런 편지를 그렇게 여러 번 논쟁하면서 그러니까 이 감정의 골이 점점점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깊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범민련 내부 갈등을 더욱 부추기게 되고 이게 범민련 전체에 이제 결국 퍼지게 되는 거죠. 지금 사진에서 네, 문 목사님 이제 장례 사진인데요. 이런 갈등이 진행되던 과정에 이제 그 팩스 도착한 다음 날에 급서하게 되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점심 식사 중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범민련 소속이었던 진관 스님과의 자리에서 내가 스파이냐 뭐 이렇게 원통이 하다가 그 음식이 식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기도로 넘어가면서 급서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안타까운 일이죠. 네. 문익환 목사가 생각한 통일 또 그가 생각한 민중이 주인되는 나라 이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것은 물론 평가의 대상이겠지만 한 길을 걸어왔던 우리 운동의 큰 버팀목의 죽음. 저는 이제 그 문익환 목사에 대한 글 중에 그 회고 중에 문익환 목사의 삶에서 되게 중요했던 3명 윤동주 또 송몽규 그리고 장준하 선생의 죽음을 차례로 이렇게 경험 이제 하면서 거치면서 문 목사는 너희들의 그 못다한 삶을 내가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문 목사의 죽음은 우리한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던 거죠. 네. 제가 그 장례식장이 어디 있었냐면 그리고 장례식을 그 어디서 했냐면 그 수유리에 있는 한신대 네. 그 대학원 있는 데서 이제 그 빈소가 차려지고 했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상해 나가는까지 제가 다 가서 이제 지켜봤었는데요. 뭐 정치적인 성향이나 생각이 달랐지만 어쨌든 우리 운동의 큰 어른이 그럼요. 돌아가셨다는 네.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이 좀 달랐던 저로서도 그때 학생운동을 하고 있었던 저로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안 좋았던 아팠던 네, 그런 기억이 네. 있습니다. 네. 이분이 그 중국의 연변의 용정이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윤동주랑 네, 같이 다 친구잖아요. 예, 같은 마을 가봤잖아요, 제가 그 동네에. 아 그래요? 존경하는 저도요. 마음으로. 자, 뭐 안타까운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93년에 시작된 통일운동의 변화. 이게 이제 94년까지 이어지는데요. 새통치 운동은 이제 94년에도 지속되고 그 과정에서 자주통일 민족회의, 소위 민족회의로 결실을 맺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 얘기까지 94년 얘기까지는 지금 여기서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죠. 93년의 전반적인 민중운동의 상황은 이제 대충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중운동의 상황 속에서 93년 학생운동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휴식하고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붉은 오늘 양경규, 나경채, 이영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의 길을 찾습니다. 붉은 오늘. 저희 돌아왔습니다. 이제 93년에 학생운동 흐름 이어가야 하는데요. 뭐 가장 큰 변화는 어쨌든 전도협의 해소와 한총련의 창립 이런 조직적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선봉 조직으로 87년 출범한 전대협.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2년에 6기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조직 전환을 서두르죠. 전총련을 만들겠다 이렇게.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총학생회장의 협의체였던 전대협을
총학생회 중심의 전국적인 대중연합체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는데요. 협의체가 협의회를 통해 합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활동을 벌이지만 연합체는 대의원대 구조나 뭐 다수결 표결이나 이런 어쨌든 조직의 틀을 갖고 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대협이 총학생회장과 당과대 학생회장 등으로 구성하는 대의원회 그리고 총학생회장으로 구성되는 중앙운영위원회 그리고 지역 총련의장과 특별기구장으로 구성하는 중앙상임위원회 이런 것들을 두고 이제 조직을 개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조직적 개편을 두고 한 총련을 만들었는데 이 한 총련은 왜 만들었을까요? 그 조직적 배경은 뭘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한데요. 그 얘기는 좀 우리 김준수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 예, 이런 조직 재편의 배경에는 뭐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의 출범이라든가 현실적으로 개혁주의 시민운동의 급성장, 이때 경실련이라든가 환경운동연합 이런 등의 시민운동이 이제 급성장하게 됩니다. 또 한축으로는 서태지로 대변되는 신세대 추정과 같은 대학 내의 환경 변화. 참고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세대 X세대 출신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신세대 X세대에도 나이는 먹긴 먹는 예, 거예요. 그럼요. 근데 먹습니다. 그때 신세대였어요. 그때도 예, 당시에 80년대 말 90년대 했을 초반을 신세대 또는 X세대라고 했죠. 고리타분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 변화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더 대중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보다 강력한 조직적인 권위와 체계에 기반한 운동적 조직으로 나아가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미 전국의 학생회를 NL그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강력한 조직으로 나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까지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전대협 내부에도 이런 NL이 주도하는 통일 투쟁에 대한 반감들이 이제 생겨났었고요. 실제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수의 학교에 소위 PD그룹 집행부가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총학생 선거에 이겨가지고. 뭐 그런 정도면 이렇게 한 총련이나 이런 대중 조직으로 만들었다고 권력을 뺏기면 어떡하려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요. 네. 지방에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NL그룹이 주도하고 있었던 거죠.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재편은 이런 NL그룹의 자신감의 표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93년도 한총련이 출범할 때 일기 한총련 대의원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이때 일기 한총련 대의원이었던 분이 계시고 저랑 같이 사는 분이 이때 일기 한총련 대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BNL 그러니까 좌파 뭐 PD 성향의 대의원이 전체 대의원이 1,600명이었는데 한 20% 270명 가량에 불과했으니까 사실 아주 1,600 중에 소수였죠. NL이 아닌 사람들은 한 270명 정도 완전 맞습니다. 소수파였네요. 이것도 뭐 소위 비주사 NL 비슷한 생대량까지 다 더해갖고 한 270명. 그래도 두 자릿수, 세 자릿수네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한총련은 1994년 5월 고려대학교에서 전국 186개 대학이 참가한 가운데 김재용 당시 한양대 총학생회장을 초대 의장으로 선출하면서 출범하게 됩니다. 한총련은 강령에 보면요. 자주민주 통일의 3대 과제를 내세우고 전대협이 지녔던 정파적 폐쇄성과 비공개성 또 과도한 이념성을 극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총련은 전대협의 투쟁적 이미지를 벗어나 슬로건도 뭐 좀 현실에 맞게 바꾸겠다고 한 거죠. 생활학문 투쟁의 공동체. 전 꽤 잘 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조 아래 학생 자치와 복지, 민주적 학내 구조 개혁을 통해서 민주적인 대학을 만들겠다는 이런 내용들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과거 반정부 투쟁 중심에서 이제 대중성, 학생 자치성의 강화 그리고 실천적인 생활 정치를 지향하겠다고 밝힌 거죠. 물론 기존의 자주민주 통일이라는 3대 슬로건을 유지하고 조국 통일 운동의 학생 전유조직으로서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NL 특유의 정치 방침은 뭐 놓지는 않았지만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총련을 출범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방향 전환이 쉽게 이루어졌을까 싶기도 합니다.
원래 이제 기조라는 게 있고 네, 그렇죠. 기본적인 노선이라는 게 있는데 방향 변화라는 것은 천천히 나타나는 거고 현실에 부딪히는 투쟁, 당면한 투쟁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밖에 없는데 즉각적인 투쟁이 나타나면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과격한 이미지를 탈피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방향을 잡아 나가기도 전에 과격한 이미지가 다시 한번 충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쉽지 않았는데요. 한 총련 출범식 자체가 폭력적인 충돌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충돌은 한 총련의 발목을 잡게 되는데요. 한 총련은 5월 27일부터 29일 2박 3일 동안 고려대에서 출범식을 열게 되는데 과거 전대협과는 달리 모든 집회와 행사를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치르겠다 이렇게 천명을 합니다. 5월 29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그렇지만 쇠파이프가 등장하는 폭력 시위가 또다시 벌어지게 되고요. 한 총련은 기자회견을 엽니다. 예, 이것은 중앙이 의도한 게 아니라 통제에서 벗어난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요. 중앙 지침과는 분명히 어긋난 것이었다 이렇게 밝혔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죠. 약속과 달랐기 때문에요. 한편으로 또 이것은 한 총련 내부가 투쟁 방침을 둘러싸고 이견이 격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급기야는 6월 12일 연세대에서 남북 학생 예비회담 출정식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경찰하고 충돌을 했어요. 이 자리에서 김춘도라고 하는 순경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망 사건까지 발생하니까 운동의 도덕성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한 청년이 내세웠던 방향 전환은 묻히고 마는데 이때 이제 이 김춘도 순경을 발로 찬 혐의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혐의로 구속 수감된 학생이 10년을 구형받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그 최종적인 결과와 무관하게 이 당시에 이미 사건 당시에 도덕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다. 그렇죠. 네. 저도 그 시절 기억이 남습니다만 어쨌든 전대협에서 한 총련으로 변화했다. 근데 뭐 그 변화를 사실 체감하기가 좀 어렵죠. 느끼기가 네. 어려웠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대중적 기반을 바탕으로 더 공격적이지 않나 싶은 느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면 학생운동의 주류였던 한 총련, 뭐 NL이 이런 흐름이었다면 이 시기 PD 계열의 학생운동은 어땠습니까? PD. PD는 좀 변화가 더 저는 크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영삼 정부 등장 이후에 학생운동 PD 그룹은 기존의 이제 비합법적이고 전위적인 투쟁 중심의 전략에 대한 이런 한계를 이제 인식하고 운동 노선과 조직 방식의 재구성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 비합법적인 전위 조직들이 전위 조직들의 공개적인 그런 학생 자치 조직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PD결은 대체적으로 김영삼 정권의 개혁이 자본주의적 질서의 재편이다 이렇게 보긴 했지만 그래도 정치 공간은 좀 열렸다. 그러니 그 공간을 활용한 활동을 해야겠다 이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런 인식 속에서 등장한 조직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어려웠어요라고 하는 그 PD의 분화를 언급할 때 말씀드렸던 진보학생연합, 대장정 학생연합, 전국학생 정치연합, 진보학생 정치연합, 새집형 학생연합. 근데 이게 약어로 하면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진학년, 전학년, 진학정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PD와 좀 다른 입장을 가졌던 관학자주파, 소위 비주사 NL로 여겨지던 곳들이죠. 여기는 또 생활진보대중정치 대학생연합 생대련을 결성했고 그외 또 자신들을 혁명적 대중조직, 그래서 RMO, Revolutionary Movement Organization 이 약자를 이제 RMO로 따서 요걸 칭하는 학생연대 등이 있었습니다. 뭐 이때 직접 제가 운동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말을 좀 보태자면요, 뭔가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변화된 세상 변화된 정세에 맞는 학생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고민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PD 계열의 공개 학생 정치 조직으로의 전환은
저는 한국 학생운동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공개 학생 정치 조직 운동은 단순한 형식의 전환, 그러니까 비공개에서 공개로 되었다 이런 것보다 PD 운동의 전략 전환,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혁명적인 투쟁과 그에 기반한 어떤 폭력적 혁명 과정이라기보다는 이념을 재정립, 그러니까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에 이념을 재정립하는 과정과 대중운동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뭔가 전략을 갖다 새롭게 만드는 실천적인 실험의 과정이었다고 좀 봅니다. 따라서 이 비합법 전위 조직에서 공개 학생 정치 조직으로 전환은 현실 정치와 대중 사이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스스로 하겠다는 그 선언이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이런 전환은 이후에 이런 활동의 기반이 되어서 결국에는 진보정당 운동, 노동자 정치 세력화 운동, 이후에 청년 정치 운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청년 활동가 그룹 형성에 저는 기반과 동인이 되었다 이렇게 하고 평가할 만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 얘기 맞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국민승리 21, 민주노동당 이런 창당 작업을 할 때 그 과정에 결합한 청년들이 모두 출신 조직은 차이가 있었지만 바로 위에서 얘기한 이런 활동들을 경험했던 학생들, 청년들이 대거 결합을 하게 되죠. 오늘 여기 그러니까 계신 아마 진보 정당으로 운동을 투신하는 1세대 네, 그룹이 그렇죠.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김준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네, 그렇죠. 거죠. 예. 자, 이제 93년 얘기는 얼추 한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진행됐던 시기였고요. 이제 94년으로 넘어가 볼까요? 93년 1년의 투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로 조직의 재편과 새로운 운동 방향에 대한 고민이 집중됐던 한 해였다면 94년은 이런 조직 재편과 운동 방향이 정립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 실천이 시험대에 올랐던 그런 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94년의 개괄적인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4년은 매우 중요한 해인데요. 제가 군대를 갔죠. 94년은 문민정부 2년 차였어요. 김영삼 정부의 이제 개혁 드라이브가 정점을 지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정권 시작하고 13일 만에 하나회를 폐지해 버렸으니까요. 이미 이제 이 시점에서는 정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는 구조조정, 신자유주의 재편이 시작된 시기가 다가옵니다. 김영삼 정권은 쌀 수입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반대에 대한 대응 논리로 세계화, 국제화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대대적으로 유포합니다. 세계화, 국제화. 그때 이 당시에 뭐 모든 것에 이 말이 시사용어로 그렇죠. 붙어 있었어요. 네. 이렇게 이제 문민정부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민중운동 또한 새로운 방향을 고민해야 했던 시기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4년 얘기 계속 하시기 전에 그럼 94년을 관통하는 흐름을 이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94년 하면 생각나는 사건, 뭐 낱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94년 기억나시죠? 군대 가셨다면서 94년. 군대. 김일성. 네. 이때 사망했죠. 네, 네. 저도 김일성 사망 딱 기사 보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 94년 김일성 사망. 네, 뭔가 잊을 수가 바뀌는 없습니다, 톤 김일성.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네. 김일성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아무튼 그분이 추석. 돌아가셨었던 날이 토요일인가 그랬었는데 제가 이등병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썸 타고 있던 여자분이 이날 면회를 왔거든요. 그러니까 외박을 나가면은 중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외박 김일성이 금지로. 그래서 외박 금지. 그럴 수 있네. 또 예, 정말. 자, 저는 김일성. 94년도부터 제가 지금 살고 계신 분과 연애를 이분들이 오늘 이 방송에서 너무 저는 94년도에 네.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어. 네, 서울에서 좌절감을 맛보면서 네. 뭐 아니, 새로운 여러분들 개인의 얘기를 94년 하라는 게 아니고 94년 일단 김일성 나왔어. 김일성 사망. 또 뭔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 많죠. 응답하라 성수대교. 1994가 있잖아요. 예, 거기 예. 보면은 성수대교 무너지는 장면 나와요. 오케이. 그렇죠. 예. 이 해에 삼풍도 삼풍도 뭐 같이 삼풍백화점, 무너지죠. 아현동 가스 폭발. 네. 이해 근데 진짜 많았네요. 이때 뭐 그것도 있지만 뭐 김일성 사망 우루과이 라운드가 정식으로 발효가 네. 된 네. 해죠. 94년이. 전지역 파업. 그다음에 전지역 파업. 전지협 파업이 네. 노동운동으로는 전지협 파업이 있었고. 그리고 뭐 전두환 뭐 노태우에 대한
그 실형 선고의 전 단계가 또 이때부터 네, 시작됐다고 네. 볼 수 있죠. 그리고 이해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서울 불바다 발언.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자, 그럼 94년 지금 나왔던 얘기들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의 민주운동사적 관점에서 혹은 학생운동사적 관점에서 보면 우루과이 라운드, 그다음에 전지협 파업, 서울 불바다 발언과 한반도 전쟁 위기, 그리고 카터 특사 방문, 남북 정상회담 합의, 김일성 사망과 조문 파동, 북핵 문제와 북미 제네바 합의 이런 것들이 94년을 관통하는 낱말 코드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코드를 이해하면 94년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드를 중심으로 민주운동, 학생운동의 흐름을 좀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루과이 라운드부터 누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코드를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많이 네. 일어난 사건. 이 중요한 해에 제가 군대를 갔군요. 아무튼 94년은 세계 자본주의 질서가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세계화, 시장화라는 이름의 신자유주의로 본격 재편되던 그런 그렇죠. 시기였습니다. 그 핵심에는 UR,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있었는데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요. 기존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를 대체할 WTO 세계 무역기구 창설을 전제로 한 광범위한 국제 무역 협정이었습니다. 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86년에 시작해가지고 93년도에 잠정 협정을 하고요. 94년 4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최종 합의문이 채택되면서 최종 타결이 됐는데요.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불리는 것은 이 협상의 주요 논의가 우루과이의 푼타 델 에스테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명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라운드 하면 농업만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죠. 사실은 포괄적인 무역협정인데 그렇죠. 네. 한국 입장에서 보면 농업 개방이 가장 그게 중요한 그렇죠. 이슈가 되다 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바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사실은 가트를 대신하는 국제 무역협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시 이제 김영삼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에 따라서 농산물 관세화와 보조금 철폐, 무역 자유화 등을 골자로 한 국내법 개정을 준비했어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이 농산물은 원래 수입 제한이 되어 그렇죠. 있었는데 이거를 해제하면서 세금을 붙이겠다. 이게 이제 관세화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 개정을 국내법 개정을 준비하면서 쌀 시장 개방 문제가 제일 큰 최대 현안이 그렇죠. 됐는데 네. 왜냐하면 쌀 농사를 짓는 농가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내용이 국내에 적용되면 자칫하면 한국 농업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위기 의식이 특히 농민들 사이에서 그렇죠. 팽배했고요. 이 농민들은 약간 민족의식과 매우 관련이 있었던 학생운동에게도 민족농업의 붕괴라고 하는 것은 방치하면 안 되는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 농촌의 상태는 여전히 자급 중심의 중소농 중심이었고요. 당시에. 그렇죠. 정부의 보호 없이는 세계 시장과 경쟁하기에는 구조적으로 취약한 게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은 농가 소득 기반을 붕괴시키고 영농 자금을 축소시키고 이중 고가제 폐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농민 생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투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이제 화면에 보면은 이 농민들이 투쟁하는 사진이 있는데요. 이런 위기 속에서 농민운동과 민중운동 진영은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 투쟁을 전면적으로 실시합니다. 93년 말부터 전국 농민의 총연맹을 중심으로 농민 조직이 시위를 시작했고요. 94년 2월 1일에는 서울 대학로에서 전국 농민대회가 개최됩니다. 전국에서 상경한 농민, 시민, 학생들 수만 명이 참가해가지고 우루과이 라운드 국회 비준 저지, 쌀 전면 개방 반대 이런 걸 외쳤고요. 치열한 투쟁을 전개합니다. 그 이후에 농민단체, 진보적 시민사회, 학계, 학생조직 이런 사람들이 연대한 우리 농업 지키기 범국민 비상대책회의가 구성되어서 전국적 행동으로 확산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체 민중운동 진영이 다 여기에 달라붙었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각 지역에서는 서명운동, 거리 캠페인, 농촌 문화제 이런 것들이 매일 진행이 됐고요. 농민들은 소달구지, 쌀자루, 낫, 호미를 들고 서울로 상경하면서 도심 행진을 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탄핵 국면에서
남태령의 그렇죠. 유명한 투쟁이 농민들 때문에 있었잖아요. 이때부터 그런 투쟁의 전통이 시작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투쟁은 단순한 집회를 넘어가지고 전국적 대중운동의 양상으로 발전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점거, 뭐 경찰 차량 파손, 공공기관 점거 시도 같은 강도 높은 네. 직접 행동이 전개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격렬한 투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원래 농민들이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격렬하거든요. 투쟁의 그렇죠. 양상이. 굉장히 격렬한 투쟁이었습니다. 똥탄을 막 해버리잖아요. 네. 똥탄을 던지잖아. 이때 이제 학생운동이 정말 적극적으로 결합을 하죠. 네. 1994년 내내 한 총련은 쌀 수입 반대, UR 국회 비준 저지를 중앙사업의제로 채택하고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전개하고요. 한 총련은 당시에 이제 우르게 라운드 협상 반대 관련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이 협상은 민중의 삶과 주권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굴욕적 합의다. 이에 맞선 투쟁은 민중의 권리자 의무다. 이렇게 강한 정치적 성격의 입장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확실히 우리 이 운동이 좀 트럼프 이런 걸 보면 네. 이 정도 싸움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싸움이 없잖아요. 확실히 이제 세상이 좀 변하긴 한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UR 반대 투쟁은 농업 이슈를 넘어서 정권에 대한 비판과 체제에 대한 저항의 성격으로 확대된 거죠. 각 주요 대학 총학생회는 농민 단체와 공동 결의 대회를 열기도 하고 또 UR 협상의 부당성과 쌀 개방의 위험성을 대학 사회뿐만이 아니라 사회로 사회 대중한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두행진, 뭐 자전거 시위, 또 국회 앞에 결의대회 이런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격렬했던 투쟁 중에 하나가 6월 18일에 벌어졌었던 6.18 우루과이 저지 홍익대 투쟁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지금 저 영상 사진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투쟁의 선봉은 광주 전남 지역에서 상경 투쟁을 한 남총련이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남총련. 네, 기억나요. 참고로 제가 나중에 이제 군대 생활을 전경을 하거든요. 네. 전경에 하면 우리 부대원들이 다른 거 집회 마각으로 갈 때는 그 별로 그냥 나가나 보다 해요. 근데 다들 물어봅니다. 이번에 큰 집회는 남총련이 올라온대? 물어보고 올라온대 하면은 그 같은 부대원들이 집회를 이제 막기 위해서 출동하면서도 좀 덜덜 떨면서 나갑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은 저분들 싸움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광주에서 이제 올라와요. 올라와서 홍대로 이제 진입하는 새벽에 이제 서울의 영등포역에 떨어져서 홍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막 경찰이 막으니까 격렬하게 충돌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경찰 일부 뭐 한 소대 하나를 갖다 거의 박살을 내고 40여 명의 경찰을 인질로 잡고 홍대 안으로 들어가서 농성을 합니다. 이게 뭐 사실 초유의 일이죠. 저도 뭐 학생 운동하면서 싸움을 많이 해봤지만 뭐 예를 들어 전경들 뭐 모자 뺏고 옷 뺏기고 뭐 저기 이런 거는 좀 해봤는데 한 40여 명을 통째로 잡아갖고 이제 학교 안으로 끌고 들어가 잡아서 이렇게 갖고 인질로 삼았다는 건 저도 상상을 못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경찰들이 어떻겠습니까? 경찰들이 당연하게 학교 안으로 투입되고 완전히 격렬한 뭐 싸움, 세파이프와 화염병이 나오고 뭐 경찰은 크레인과 특수기동대까지 투입해 난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한 총련 우루과이 라운드 반대 투쟁이 완전히 절정이자 학생운동의 소위 전투성을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했는데요. 물론 언론은 또 한 번 과격한 학생으로 몰아붙였고요. 이 사건을 두고 평가는 이후에 갈립니다. 너무 심했다. 이게 네. 뭐 하는 짓이냐 이것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쩔 수 없지 않았냐. 우리가 이 우루과이 라운드가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고려할 때 학생운동이 나름대로 그 역할을 다하려고 평가했었던 부분도 있었다라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듯 우루과이 라운드는 그 94년도 6월 이후에도 투쟁을 이어갔지만
94년 한 해는 그야말로 우루과이 라운드 투쟁으로 한 해가 다 맞아요. 지나갔다 해도 과언이 않을 정도로 정말 격렬한 투쟁이 이어졌습니다. 네. 네. 이 투쟁 뭐 농민들이 가장 중심이고 선봉일 수밖에 없었던 조건도 있었습니다만 노동운동 또한 유알이 가져올 후과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있었기 때문에 유알 투쟁은 노동운동에도 큰 과제여서 그래서 노동자 농민이 연대하는 유알 반대 투쟁을 지속적으로 94년 네, 내내 연대투쟁이 많았죠. 했죠. 그것과는 별도로 노동운동에게 이해의 가장 큰 투쟁은 전지협의 6.23 파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노동운동의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낸 사건이었고 민주노조 운동의 이후 조직적 변화를 만들어낸 사건이었기 때문에 전지협 파업도 우리가 여기서는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전지협 파업. 전지협이라고 하면 전국 철도 지하철 노조 협의회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철도 노조, 서울 지하철 노조, 부산 지하철 노조가 그 소속 단위였고요. 철도 노조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공식 철도 노조가 참여했다기보다는 철도 노조 내의 기관사들과 검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전국 기관차 협의회 전기협이 참여한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지금 철도 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의 그렇죠. 어용 노조였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전기협이 88년 기관사들의 정당한 투쟁이 공권력과 어용 철도노조 때문에 무산되자 결성된 단체였는데요. 회원이 약 7,000명 정도 됐고요. 철도노조 지부장 20명이 포함된 조직이었고 철도노조 조합비와 별도로 회비를 자체적으로 내면서 운영된 단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노조 조합비는 한국노총으로 가게 된 거고요. 노조 내의 민주노조 운동체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궤도 노동자들의 가장 강력한 투쟁력은 실제 운전대를 잡고 있던 기관사들이 갖고 있었다고 하는 점을 볼 때 전기협은 전체 철도 노조하고 비교를 해봐도 매우 강력한 투쟁력을 보유한 조직이었다 당시에. 94년 임단협을 둘러싸고 전기협은 어용 철도 노조와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근무제를 보장하라. 또 88년 투쟁의 희생자 복직하라라고 하는 철도 노조 이것을 철도 노조의 공식 요구안에 포함시킬 것을 이 전기협 분들이 요구했는데 어용 철도 노조 대의원 대회가 이것을 부결시켜 버립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전기협은 독자적인 파업 준비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한편 또 일찍부터 전기협과 공동 투쟁을 논의해 왔던 민주노조 진영의 서울과 부산 지하철 노조도 사측과 실시하던 교섭이 부결되면서 파업 준비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세 노조가 같은 시기에 전지협 차원에서 공동 파업을 결정하고 6월 27일을 D-Day로 선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질 이 직전이었던 거죠. 87년 노동운동에서 정말로 가장 위력적이고 후과가 상상할 수 없는 초유의 파업이 초입기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철도가 안 다니고 서울 지하철이 안 다니고 부산 지하철이 안 다닌다는 건 뭐 어마어마한 일이죠. 원래 자본주의는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버티면요. 이 파업은 단지 궤도 노동자들만의 투쟁은 아니었거든요. 94년 아까 말씀드린 전노대는 전국적인 공동파업을 6월로 맞춰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지협도 그러면 우리도 6월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결합이 되는 과정에서도 가장 파괴력이 큰 파업은 역시 전지협 파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모든 민주노조 진영이 6월을 목표로 해서 뜨거운 여름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파업 투쟁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뭐한 얘기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기대가 엄청 컸었고요.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굉장히 컸던 이 파업 이게 바로 6월 전지협 파업이었고 6월 전노대의 공동 파업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학생운동도 이 파업에 대한 연대를 선언하고 나섰죠. 제가 이 투쟁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요. 당시에 PD 계열이 주도했었던 게 서울 북부총련이라 서울 북부지구 총학생연합. 의장은 당시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용진. 지금 국회의원 2번 하고 지금 야인으로 있는 예. 이 조직의 정책위 의장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김준수가 정책위 의장이었죠. 네. 그 노선과 사업 계획을 짜면서 이때 당시 궤도 농활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제가 좀 자랑할 만한 건데요. 그리고 이 궤도 농활은 뭐냐면 보통 6월 하순경에 대학생들은 연례 행사로
다 농활 갑니다. 그렇죠. 다 그리고 또 이때 이해가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그렇죠. 학생 운동은 농활을 전조직적으로 그냥 집중하던 시기였는데 이때 PD 그룹이 잡고 있던 북부 청년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건 공식 기자회견도 그때 당시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농활을 가지 않고 궤도 농활을 하겠다. 투쟁하는 전지업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 투쟁을 하겠다라고 파업 투쟁과 함께 연대하는 것을 갖다 전면적으로 선언한 거죠. 그래서 북부 청년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과 부산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투쟁의 엄호와 연대를 선언하고 결합했고요. 당시에 한동안 없었던 화염병이 94년도에 북부 청년에서 모아갖고 한번 세게 성대 앞에서 네. 했었던 지금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서 말씀드리지만 그걸 불을 막 던지기를 선동하고 제가 그거 데리고 나갔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네. 전지업 파업. 네, 전지협은 이렇게 이제 학생들의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파업 돌입일을 6월 27일로 선언합니다. 그렇지만 김영삼 정권은 6월 27일에 실제로 새 노조의 파업이 벌어지면 이것은 뭐 매우 감당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라고 우려하면서 사전 공권력 투입을 결정하죠. 이 기습적이었어요. 네. 6월 23일 새벽이. 네. 그래서 이제 치사해. 예정된 파업일로부터 4일 앞선 6월 23일 새벽 김영삼 정권은 전기업에 대한 기습적인 침탈을 감행하게 되고요. 그 침탈 장면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이에 앞서 전기협은 즉각적으로 파업에 들어갑니다. 전기업 침탈 시에는 총파업으로 돌입한다라고 공언해 왔기 때문에 서울 지하철노조와 부산 지하철노조는 각각 예정일 27일보다 앞선 24일과 25일에 파업에 들어갑니다. 양 위원장님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연대 파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전노대 방침에 따라서 공동 파업을 준비해오고 있던 노조들 또한 파업에 돌입하는데 대우조선, 한진중공업, 광주의 금호타이어, 만도기계 노조 등도 파업에 돌입합니다. 사전 침탈로 파업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김영삼 정권은 그 이후에 무자비한 공권력으로 파업 사업장을 유린하는데요. 그해 뜨거웠던 사실 94년 굉장히 뜨거웠던 여름이거든요. 엄청 그렇죠. 더웠습니다. 네. 네. 지금도 가끔 네. 그 여름 날씨 기록할 때 94년이 꼭 거론되죠. 그 뜨거운 여름의 투쟁은 철도 노조가 결국 6월 28일, 서울 지하철이 7월 1일, 부산 지하철이 7월 2일 현장에 복귀하면서 종료됩니다. 파업은 이렇게 종료되었지만 전기협은 조계사에서, 서울 지하철 노조는 명동 성당에서 한두 달 동안 농성을 이어갔고 그러나 이마저도 공권력의 투입으로 결국에는 해산됩니다. 이때 뭐 매일매일 이게 대서특필되면서 저도 이게 그때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그 매일매일 가슴 졸였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투쟁의 성패만을 얘기한다면 사실 공권력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패배한 파업이긴 했습니다. 이 파업으로 정말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고요. 전기업 30명, 서울 지하철 18명, 부산 지하철 10명, 그리고 해고 노동자는 수백 명에 달했죠. 이것도 이 여러 자료를 보면 어느 시점에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최대 뭐 1,000명 이상으로 보는 계산된 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징계를 받은 노동자는 뭐 수천 명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이후에 각 조직은 조직 내부를 추스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조직적 타격이 심했고 또 철도노조는 특히나 이후 완벽하게 어용노조의 주도하에 민주노조의 열기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이 파업은 뭐 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얘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일단 김영삼 정권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기습적으로 침탈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했던 거에는 약간의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정세가 93년 그 전에부터 북핵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되고 그렇죠. NPT를 탈퇴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94년에 들었으면서 뭐 뒤에 한 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북측에서 너네 까불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거야라는 투의 뉘앙스를 가진 발언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되기 시작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6월 중순부터는 연일 전쟁 위기가 뉴스를 타게 됩니다. 사재기 어마어마했죠. 사재기가 그때.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불안하고 레드 컴플렉스가 작동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공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명분을 괜찮겠다. 얻었죠. 네. 명분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일단 강경 탄압 기조가 벌어졌던 거고요. 두 번째로 여기서 이 파업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폭력 진압의 결과인데요. 김영삼 정부와 노동운동의 전면적인 대립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뭐 초기에 뭐 여러 가지로 유화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그렇죠. 얘기했는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전면적인 대립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영삼 정부는 94년 초에 올해 무분규 원년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누차례 얘기했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해서 정부가 내세우는 노동에 대한 유연한 방침, 개혁 이것이 허구라는 것을 확인했던 결과가 되죠. 김영삼 정부는 이후부터 노동운동과 전면적 대립 그리고 노동정책의 부재를 갖고 그러면서 계속 정권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96년 그로부터 한 2년 정도 흐른 다음에 신노사 관계를 다시 끄집어 오면서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다시 한번 판을 바꿔보겠다라고 하기 전까지 줄기차게 대립의 국면을 빚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파업이 노동운동에 미친 영향이 컸는데요. 철도노조는 민주노조 운동의 열기가 다소 수그러들긴 했지만 조합원들은 이 패배를 잊지를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민주노조 운동, 민주노조를 철도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 그때부터 밑바닥에서 꾸준히 움직인 결과가 2001년 드디어 어용 한국노총을 무너뜨리고 직선제를 쟁취하면서 민주노조를 세우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2001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 공공부문 노조 운동 전체가 하나로 묶여지는 큰 흐름을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지금 공공운수 노조는 바로 그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민주노조 운동 내에 공공부문의 총연합단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참여했던 철도노조의 이철희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이 파업의 의미를 이렇게 평가도 하던데요. 이 투쟁은 철도 노동자들의 완강함과 목적의식을 상징한 투쟁이었다. 이 투쟁을 계기로 철도 민주노조 운동은 기관사와 동력차 검소원들 외에 전 직종을 조직화하기 시작했고 서울, 부산과 몇몇 대도시를 넘어 번져나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공운수연맹에 가맹하여 연대를 소홀히 하지 않고 나중에 민주노총으로 조기 합류하는 바탕을 만들게 되었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이철이라는 분이 그 나펑더화이에 대해서 쓰다 그거 번역하신 그분입니다. 그분. 예. 노동운동 하면서도 틈틈이 중국 혁명 그리고 중국어를 배우고 해가지고 책도 쓰고 하시는 분이죠. 지금까지 94년 정세와 민주노조 운동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짚었던 몇 가지 낱말포들을 가지고 94년을 관통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루과이 라운드, 두 번째 전지협 파업, 세 번째 노동운동과 김영삼 정권의 대립,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93년 한반도를 최고의 전쟁 위기 상황에 빠지게 했고 이어서 나타난 김일성의 사망 그리고 조문파동 이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요. 이런 사건들은 이제 이후에 학생운동의 조국통일투쟁이나 범민련의 통일운동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게 그렇죠. 되는데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어느덧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94년의 남은 이야기들을 조금 더 진행을 할까 합니다. 뭐 추가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네. 오늘 이 정도 할까 합니다. 예. 네, 음력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루과이 라운드 약간 굉장히 격렬하게 농민들이 싸웠는데 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은 뭐 농산물 개방 뭐 지금 다 이미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 어렸을 때는
그 바나나. 바나나가 그 말린 바나나는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시장에서 사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이 안 말린 바나나는 91년도인가 부터 시중에서 판매가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이제 비쌌지. 저 어렸을 때 네, 서울 그리고 갈때 비쌌어요. 바나나 싸간 적 있는데요. 그리고 잘 비쌌고 살았네.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비싼 바나나는 그때 70년대부터 있었는데 광주에 자란 저는 90년도 넘어가지고 바나나를 처음으로 시장에서 사 먹었어요. 그 전에는 말린 바나나만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예 없었던 과일 종류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뭐 과일만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농민들은 점점 더 어려워졌던 그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렬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나네요. 제가 농화를 갖다 열심히 했었던 사람으로서 보면 당시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농민들 중에. 진짜 이러면 죽을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런 결기가 투쟁의 현장에서 막 느껴졌었고요. 그 굉장히 투쟁이 심각했고 그때가 아주 막 생생하네요. 저는. 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후에 뵐 텐데 그 사이에 설 명절이 끼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또 애청자 여러분 모두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정 때 못한 거 구정 때 새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 지키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들 하시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세요. 2주에 네. 뵙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동주야, 너는 29의 영원이 되고 나는 어느새 70고개에 올라섰구나. 너의 영원한 젊음 앞에서 이렇게 구질구질 늙어가는 게 억울하지 않느냐고. 그냥 오기로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할 수야 있다만 네가 나와 같이 늙어가지 않는다는 게 여간 다행이 아니구나. 너마저 늙어간다면 이 땅의 꽃잎들 누굴 쳐다보며 젊음을 불사르겠니? 문익환 목사가 그와 숭실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 윤동주 시인을 그리며 노래한 시입니다. 뜨거웠던 90년대를 보낸 그 시절 청년이었던 여러분들이 늙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 목사의 말대로 이 땅의 꽃잎들 청년들이 쳐다볼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